오늘은 내란 특검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란 말이 내란 특검이지 사실은 외환 특검이 거의 됐어요. 요즘 조은석 특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사실은 군 관련, 안보 관련 기관들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특검이라고 명칭을 바꿔도 이상할 게 전혀 없을 정도로 군 관련 수사가 아주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면 이게 참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정도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 7월 중순이죠. 7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한 걸 보니까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방첩사, 합참, 합참은 그 중에서도 정보본부, 그 다음에 지상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안보의 핵심 기관은 거의 다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주요 지기자, 관련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요 이틀간 압수수색한 게 군 관련 압수수색이 24곳. 엄청나죠. 일시에 군이 거의 다 압수수색으로 뒤덮였었다. 이런 정도인데 7월 21일 날 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때 특검이 오산의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라고 있다고, 중앙방공통제소 MCRC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2급 비밀 취급 인가가 있는 공무원이나 어떤 그 관련 종사자들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비행 물체, 뭐 그게 전투기건, 여객기건, 무인기건 간에 모든 비행 물체가 이 스크린 위에 딱 펼쳐진다고. 그러면은 그 점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항상 보면은 화면에 수백 개의 항공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보이고, 어떤 그 주변국,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이런데 어떤 그 비행기들이 또 다니는 게 다 식별이 된다. 그런데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탐지도 하고 또 요격 명령도 내리는 핵심 지휘 통제 시설이다. 근데 여기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무인기하고 아파치 헬기 비행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라면은 이제 작년 10월에 백령도에서 평양으로 날려보낸 거, 또 11월에 남포로 날려보낸 거, 요 비행 기록, 요게 있느냐. 두 번째는 또 이 무인기가 날아가기 전에 아파치 공격 헬기가 NLL을 따라서 쭉 북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비행 기록이 있느냐. 그리고 비행 기록이 있다면 통제도 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근데 제가 요 오산의 공군기지 이 부분의 압수수색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조선일보 보도 때문이에요. 조선일보 보도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게 오산의 방공작전센터 MCRC는 이게 한미 공동시설이라는 거예요. 한미 공동 사용 기지다. 오산 기지가. 그러면은 이걸 압수수색하려면은 미군의 허락을 받았냐? 그런데 미군 허락을 받아야만 압수수색을 하고 동맹 관계가 신뢰를 유지하는데 안 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거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 이러면서 들이 까버렸거든요. 내가 이 기사에 꼭지가 도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보니까 이것이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산기지라 그러지만 그 안에는 한국군 관할구역이 있고 미군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 관할구역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군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미군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쓰는 기자가 이런 법적인 논리를 할까, 이런 부분을 거의 그냥 검토를 안 하고 무작정 질려대는 거예요. 무작정 질려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런데 군 당국하고 다 협조하고 법적 절차 다 거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특검이 왜 한미동맹에 금을 냅니까? 난 이런 엉뚱한 기사가 이런 엉뚱한 기사가 나는 참 황당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말이에요, 진짜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한 게 뭐냐? 미국 몰래 정전협정 위반하면서 드론을 평양에 투입한 거. 이거는 정전협정을 대놓고 위반한 거고 미국 몰래 한 거니까 이거야말로 한미동맹의 금이 완전히 가버리는 사건이죠. 아니 동맹의 신뢰를 얘기하려면 그런 사건을 얘기해야지. 그런 사건을. 거기에다가 계엄 선포라는 것만큼, 이것만큼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미국 몰래 실병을 기동했다. 그러니까 실병이라고 하면은 특전사, 정보사, 수방사, 방첩사, 그것도 무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갖고 작전부대가 이동했다. 합참의장도 모르게 했다. 미국도 모르게 했다. 그러면서 전시 때나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아니 이게 한미동맹을 훼손한 거에 이만한 일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계엄이 선포됐을 때 미국이 우리하고 모든 군사 대화를 단절했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평양에 그렇게 무인기를 투입해서 북한이 뭐 대응을 했다. 예컨대 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고 사격하기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이게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은 경고 사격을 하는 주체가 어디냐? 지작사라고. 물론 통제는 합참이 하지만 합참은 전투부대를, 전투력이 없는 상급기관 아닙니까? 누군가 전투부대가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게 지작사였던 거예요. 그 지작사가 그 당시에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은 비호 복합 무기 체계를 동원해가지고 예강탄, 자폭탄 이런 걸 풍선을 향해서 발사한다 이게. 그래서 공중으로 75도 각도로 조준을 해놓고 있었다. 그러면 1차는 경고 사격이지만 이 경고 사격 때문에 전방에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폭음이 터지고 하면은 당연히 북한에서도 경고 사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거거든.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격파 사격을 한다. 즉 국지전이 벌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북한의 어디 사격하는 원점을 잡아가지고 초토화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한 오물풍선 원점까지 타격한다. 이게 김용현의 설계였죠. 이게 김용현의 설계였던 거죠. 그래서 계엄 선포 전에 오물풍선 대기를 하라고 온 그냥 작전부대에다가 대기령을 다 내려놨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상작전사령부가 그런 점에서 어떤 대기태세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었느냐 이런 거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물론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첩사하고 합참정보본부 이런 데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찾으려고 한 것인가. 근데 제가 방첩사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계엄 때 방첩사가 그 선관위에 팀을 보내기로 돼 있었다. 사이버 보안팀을. 그리고 또 한 팀은 여론조사 꽃에 보내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성우 1차장 뭐 해가지고 또 두 팀을 짜가지고 파견한 지시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 말고 김대호 또 대공 수사단장이 있다고. 수사단장 방첩사에. 여기서는 정치인 체포조를 짠 거죠. 그래서 국회로 출동을 시켜요. 그랬는데 가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14명 잡아와라. 이렇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한 게 방첩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내가 특검이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던 건 뭐냐 하면은 이 방첩사가 말이에요. 선관위나 여론조사 곳에 이제 쳐들어갔다. 그래서 서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능력이 없다고요. 이 방첩사는 이 사이버 보안을 하는데 날아다니는 그 데이터, 둥둥 떠다니는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또는 어떤 그 잡아내는 역할은 하지만 데이터 자체를 변조하거나 검증을 안 한다고. 이건 디지털 포렌식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데거든요. 그러면은 방첩사가 선관위하고 여론조사 곳을 왜 갔느냐? 일단 임무는 이거예요. 일단 선관위에는 특전사하고 정보사가 가 있었어요. 경찰도 가 있었고 어마무시하게 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보면 관악에, 수원에, 과천에 요 세 군데 선관위에 뭐 몇백 명씩 쳐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방첩사가 가서 서버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진짜 디지털 포렌식 팀.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은 검찰하고 국정원에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의 그 지금 뭐 디지털 포렌식 능력을 갖다가 배강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썼거든. 응? 그게 뭐 과학수사단인지 뭔지 있다고. 여기가 디지털 포렌식 능력이 끝내주거든. 예. 그리고 이런 게 국정원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첩사는 자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해서 이 서버를 곧 들어오는 본진, 즉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겨주기로 되고 하고 출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방첩사 팀은 선관위와 여론조사 곳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그 과천 가깝잖아. 방첩사도 과천에 있는데 차로 가면 한 10분도 안 걸려. 5분 걸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튀어갈 방첩사가 그 팀들이 대령이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 가다가 아씨 이거 가도 되냐? 그런데 이제 법무실에 법무 검토한 거를 연락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 진술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 방첩사 법무실에서 포고령 선포 이전에 이 어떤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계엄령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압수수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처장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처장이 이걸 갖다가 강행을 못하니까 그 밑에 대령 팀장들이 가다가 중간에 서버렸다. 그래서 과천 선관위로 가던 팀이 그 선바위역 근처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끝내 과천에 선관위에 안 갔다. 이렇게 돼 있고 여론조사 꽃으로 출발한 팀은 가다가 한강대교를 안 넘기로 하고 그 여론조사 꽃이 충정로에 있거든. 근데 반포대교 앞에서 멈췄다. 그래서 거기서 계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일단은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특검의 수사란 건 뭐냐면은 난 이 방첩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재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자 방첩사는 짐꾼이란 말이에요. 서버를 확보해서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뜯어서라도 이거를 국정원이나 검찰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기는 임무를 수행하러 간 겁니다.
그렇다면 방첩사가 벌써 출발을 했으니 디지털 포렌식 팀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팀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본진입니다. 본진. 그러니까 방첩사나 정보사나 특전사는 일정 정도 시설과 장비를 장악하러 간 것이지 데이터에 손을 대러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를 갖다 밝힌다. 뭐 증거를 확보한다. 이게 계엄 목적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포렌식 팀을 준비 안 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번에 검찰 특수본에서는 그걸 안 찾아낸 거야. 못 찾아낸 건지 안 찾아낸 건지. 이걸 수사를 안 한 거라고. 디지털 포렌식은 어디가 하기로 했느냐. 이걸 안 한 거죠. 이게 특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치인 체포조인데 이것도 방첩사가 빠져나간 건데 14명 명단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방첩사에서. 명단은 여인영 사령관이 직접 뿌렸어요. 체포조 명단을. 근데 수사단장이 체포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절대 독자 행동을 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하고 협조해서만 행동해라. 독자 행동하지 말고 경찰 시키는 대로만 하고 옆에서 서포트만 해라. 뒤로 빠져 있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다 한다 이거지. 그걸 서포트만 하라 이거지.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경찰 조사 내용은 전혀 달라요. 자, 경찰이 또 국수본에서 조사를 했잖아.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체포조에 대해서 경찰이 다 주도한다는 말이 있었냐? 이걸 갖고 방첩사를 조사한 거예요. 자기 방어 조사를 한 거지. 근데 위에 시킨 놈하고 출동한 놈하고 말이 달라. 경찰하고 협조하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뒤로 빠져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경찰이 알아서 다 할 거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이 알아서 다 할 거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이 진술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경찰이 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방첩사 수사 과정에서 두 개 기관이 빠져나간 거예요. 검찰 디지털 포렌식 팀과 경찰 체포조. 이렇게 각자 검찰과 경찰이 지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데 방첩사를 이용해 먹었다 이겁니다. 이걸 특검이 재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재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방첩사가 인력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 이 100명이 바로 체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단 100명 중에 일부 명단까지 받았어. 그러면은 그 명단에 대해서는 방첩사가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방첩사가 합수단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출동을 준비하고 있던 조사본부에 군사경찰입니다. 그 인물들이 있어요. 수사관들이겠지.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첩사 장교하고 통화하면서 출동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조사본부에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놀라운 일은 계엄 후에 벌어지는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져요. 황당무계한 일. 정치인 체포조로 출동하기로 되어 있던 그 수사관이 거꾸로 계엄 해제 후에 이제 경찰 국수본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는 계엄에 대한 수사 인력으로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전에는 출동하는 계엄군이었다가 계엄 해제 후에는 이 계엄을 수사하는 수사단으로 바뀐 거예요. 조사본부가. 그러니까 체포조로 출동하기로 되어 있던 그 수사관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계엄 해제 후에는
방첩사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돼버린 거예요. 두 역할을 하는 거죠.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와 또 수사를 하는 위치와 이게 혼재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는 방첩사 통제를 받던 조사본부 수사관, 뭐 준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방첩사 명령을 받던 사람들이 계엄이 해제되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번엔 방첩사의 그 장교를 수사하는 조사관이 된 거예요. 뒤죽박죽인 겁니다, 이게. 뒤죽박죽인 거야, 이게.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 이런 어떤 지금 조사를 한 걸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외환과 또 잘못된 어떤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의 내란 특검이 규명해야 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뒤죽박죽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개혁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국방부가 빨리 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군사 작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말을 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을 회피하는 이 어떤 안보기관의 핵심 지휘자들과 그 통제 권한을 우회해가지고 무력을 몰래 행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철퇴를 내리겠다는, 그리고 그러한 군사작전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고 이것의 어떤 명령 지휘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특검과 별개로 국방부가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래서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주로 검열하는 기관이거든. 또 국방부에는 감사관실이 있다고. 이런 기관들이 좀 동원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불법 군사작전에 통제를 하지 않는 무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 규명을 하겠다. 뭐 좀 이렇게 좀 나와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한국군의 군령체계, 이런 어떤 지휘통제체계의 엄정함을 보이고 이런 어떤 군령체계의 책임자인 합참의장이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아무런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계엄 상태를 눈 벌겋게 뜨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합참을 가만 놔두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변명만 하는 이런 합참이 왜 필요해? 만약에 그 계엄 때 이렇게 합참의 권한이 완전히 그냥 밀려나 버렸다면은 그때 북한이 어디 구석지에 쳐들어오기라도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한국군 군령 체계가 그냥 쪼개져 가지고 전쟁 수행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말을 안 듣는데 합참의장은 그냥 핫바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헌법과 법적 측면에서 무언가 바로잡겠다는 노력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는 특검이 하는 거지만 개혁은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계엄 이후에 이 계엄의 중요한 가담 세력들의 그 부대들의 작전 일지나 상황 일지 같은 것도 이것조차도 제대로 수집이 안 돼 있다. 이것조차도 사후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말이야. 이조차도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응?
그리고 군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합참의 무능함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국가의 무력은 절대 문란하게 집행되지 않는 절제된 무력이어야 되고, 그것은 법과 절차, 지휘 계통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고, 사후에도 검증받을 수 있는 군사작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감 있는 국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개혁의 기치를 올려야 될 이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바쁜 시기입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가 국민의 군대, 헌법의 군대로 다시 세워낼 수 있느냐. 이거는 특검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 이 부분에서 좀 분발을 촉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후에도 고객에게 절대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연락을 기다렸다고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랍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 신청하실 때 꼭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시는 회사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 하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보험 3당 마이보험 체크.